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페이지 59페이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자, 이거 우편 관련 계약뿐만 아니라 자, 어떤 계약에 있어가지고도 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그 차이점 먼저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편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손실배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 즉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손해를 입을 때, 자, 타인이 위법한 행동, 자, 타인의 어떤 고의나 가실에 기인한 어떤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발생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법령에 적혀진 대로 그대로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자, 위법한 행위에 기한 손해 발생에 대한 어떤 손해 전보라는 것은 손해를 메꿔준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메꿔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는 했어요, 상대방이. 그렇지만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법한 행위에 기한 어떤 손해 전보가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그리고 자, 우편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이런 특이한 어떤 그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한번 묶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시험이랑은 관련은 없겠지만 어쨌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 즉 고의나 가실로 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에게 손해를 자,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고요. 자,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손실보상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국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자,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 기존에 거기에 토지를 갖고 뭐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국가에 대해서 몰수를 당하잖아요. 그 경우에 자, 그런 몰수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그 큰 손해를 그대로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절대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국가의 어떤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 법에서 시키는 대로 그 집행을 할 뿐이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런 손해를 그대로 수인해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경우에 그런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전부 메꿔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실보상이고, 그런 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과 관련한 손실보상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용자 실비 제도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우체국의 직원이 어떤 잘못된 응대라든지 아니면 불친절 때문에 내가 항의 방문을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 경우에, 자, 재산적 손해가 있건 없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니면 부가 서비스를 해줬건 안 했던 그런 것들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이해를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내용들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관련해서 자,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이라면 우편물의 취급 중에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고의 또는 과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다. 그러면 성질과 관련해서 자,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에 뭘 요건을 한다? 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편관서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요거는 뭐다?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다르고, 그리고 부가 취급 해줬냐? 아니면 뭐 재산적 손해가 있냐 없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재산적 손해를 요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를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우편관서 우편물을 자, 어떻게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그런 위법한 행위로 나의
어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럼 가령 제가 어떤 뭐 등기로 어떤 우편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따랐어요. 그래서 막상 받아보니까 처음에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적절하게 배달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게 뭐 분실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고의, 과실 그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재산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용 계약을 맺었던 발송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 근데 발송인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교재에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일에 하나는 것 아니다라는 거 제가 체크를 좀 이렇게 가피를 좀 넣어놨는데 삽입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고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취인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아무리 어떤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 이 우편 간서의 기책 사유, 즉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조차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 좀 체크를 할게요. 근데 보시면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그럼 어떤 경우?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가호로 인한 것인 것. 즉 이건 우편 간서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잘못한 경우, 가령 뭐 발송인이 포장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파손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강력으로, 그렇죠. 이 경우 이것은 우편 간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도 없고 그리고 무게에도 차이가 없을 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한 경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손해배상 원칙적으로는 자, 고의 과실에 기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가 뭐다고요? 자,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 과실, 그러니까 그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그 경우고, 그리고 우편물 자체의 성질 결함 때문에 그런 경우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뭐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있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불가항력에 기한 경우 손해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그런 것에 차이가 없을 때,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 차이가 없을 때, 그리고 수취인이 정당하게 수취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개는 여러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자, 근데 손해배상의 범위가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 물건에 관련해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그 액수 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그 우편 간도로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해가지고, 자, 어쨌든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즉, 손실, 망실, 즉,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그리고 늦게 배달된, 즉, 지연 배달의 경우, 즉,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눠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는데, 그렇지만 그 범위가 정해졌다 뿐이지, 손해는 어떻게 부상을 했다? 그렇죠.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 보시면 우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송된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 다만 손실액이 손해 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있는데, 자, 일반 같은 경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일반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손해배상은 등기 관련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이나 아니면 보통 소포 관련해가지고는, 자, 일반인 경우에는, 보통인 경우에는, 자,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등기 취급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손해배상을, 자, 다루는데,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최고 한도가 자,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최고 한도가 10만 원이고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최고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손해를 따져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배달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금을 더 내고 당일 특급이라든지 뭐 일일 특급을 우리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기한 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연 배달과 관련해가지고 자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났다. 그러면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를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당일 특급 같은 경우 당일 특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접수한 다음에 그날 오후 8시 즉 20시까지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루가 지나서 22시까지 배달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를 자 배상 청구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그 20시 다음날 이길 다음날 20시까지 배달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만약에 배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배상 금액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다음날까지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배달되는 것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자 배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손실 그리고 훼손된 경우에 한도액이 10만 원, 50만 원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원래 접수한 당일 20시까지 배달돼야 되는데 그 다음날 20시까지 배달된 경우에는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근데 그 이후로 만약에 배달이 됐다 그럼 거기다 우편 요금까지 더 추가해서 배상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을 좀 분석한 거 한번 볼게요.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파손, 훼손,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손실,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실제 손해액으로 배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기 취급하지 않은 거 배상하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건 우리 앞에서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한다. 근데 아래와 같은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라 언제? 공휴일 같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그 날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빼준다, 제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연 배달로 보도한다. 즉 추석이나 설 같은 그건 좀 특수잖아요. 그때 워낙 저부품물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자 조금 지연되더라도 지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자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우편물 수취 거부자. 저 받았는데 완전히 파손이 다 됐어요. 그 경우에 저 뭐 발송인이나 아니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어떤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해서 우편물의 수취물을 거부했어요. 수취물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 이런 사유 때문에 나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고 접수 내역을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달 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배달 우체국에 자 배달 우체국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배달 우체국에 검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고한 사실과 실제 그 내용물이 그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사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량이라든지 외관상의 파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우편 관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자 우리 수취인이 수취 받는 걸 거부하고 우리 손해배상 해달라고 따졌잖아요.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 수취 거부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는 한도에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해가 이런 이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고인에게 참관하도록 한 다음에 자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편물을 자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게 혹시 이게 손해배상 그게 면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 청구를 심사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 어떤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자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다음에
원인이 아까처럼 뭐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손해배상의 재배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취인이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수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수취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자가 아니잖아요. 혹시 수취인이 그 발송일에 승낙을 얻은 사람인지 그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 손해를 배상했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한 만큼 뭐다? 그 우편물을 관련해 가지고는 자 반송불능, 자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근데 만약에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게 아니라 일부를 배상했다. 그 경우에는 자 우편물을 메워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손해를 전부 배상해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반송불능 우편 처리물 따라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일부를 갖다가 배상해준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갖다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손해검사조사서 나중에 뭐 확실한 또 증거를 갖다 남기기 위해서 그 우체국에서도 한 통 보관하고, 그리고 수취 거부자한테도 한 통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중요한 게 청구권자가 발송에 승낙을 얻은 수취인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요건 생각하시면 자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손해배상이 개배되는 대상, 아까처럼 불가항이라든지 수취인이 정상적으로 수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혹시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가호에 의한 것은 아니든지 그런 예외사항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그 수취인이 그거 우편물을 받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신고 관련해가지고 배달 우체국에서 그걸 갖다 여러분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신고한 사람 오라고 한 다음에 같이 참관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안 해야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전부 배송해주면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해주고, 일부를 배상해준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메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어떤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증거 자료도 남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정 기간 안에 그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자 반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자 요거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손해배상 자 결정이 났어요.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서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거.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년. 예,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자 손해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이제 손해배상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이 정당한 청구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효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효라는 것은 자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5년 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비록 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기한이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에 나는 이 정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해배상액이 뭐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손해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이의가 있다. 그럼 손해배상 결정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했습니까? 사법관계라 했습니까?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어떨까요?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 국가 손해배상 그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여러분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기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자, 이 공무원을 감독 지휘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공무원이 어떤 직무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 어떤 A라는 자, 우리 일반 국민 시민이라고 할게요. 시민에게 자, 피해를 줬다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자, 이 공무원의 행위가 이 공무원이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 집행 행위와 관련이 없는 뭐 개인적인 어떤 원한에 의해서 뭐 A 시민을 폭행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이 공무원이 외형상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직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에 기해서 어떤 사고를 쳤다. 자, 손해를 끼쳤다라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편 뭐 집배원인이 잠깐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우편물을 분실했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손해가 만약에 자, 만 원에 1만 원의 손해가 났다라고 할게. 자, 이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도 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쪽이 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둘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얘는 1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자, 어느 한 곳에서 받았으면 다른 곳의 청구는 이제 기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정말로 뭐 배달을 하던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어떤 그 우편물을 은폐했거나 아니면 큰 실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A 시민으로서는 어때요? 국가나 공무원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손해를 야기시켰다면 이때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무원 하여금 자, A 시민이 국가로 하여금 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갔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고의 또는 중과실, 즉 잘못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 요거 내가 만 원 너 때문에 줬으니까 그 만 원 달라라고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래서 공무원이 그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해서 공평한 분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과실입니다.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자,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을 때, 가벼운 과실도 어쨌든 잘못이잖아요. 어쨌든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자, 그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때 과실에는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자,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공무원이 만약에 자, 경과실인 경우에도 자, 뭐 시민이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국가가 공무원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배상해줬잖아, 물어내라고 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몸을 사리겠죠.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다간 뭐요? 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대상이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경과실 같은 경우는 자,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손해를 끼친 거니까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물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부담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 즉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자가 자, 손해 전보를 위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손해 전보를 위해서 손해 전보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실보상과 이 차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기하여 내가 손해가 났을 때 하는 거고, 이용자 실비제도는 뭐 손해가 났나 안 났나 그런 것도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 여러분 먼저 구분하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라도 자, 발송인의 승낙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수취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로 손해가 입었을 땐 손해를 청구해야지만 만약 이게 뭐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가호로 인한 거나 아니면 불가항력 아니면 정당하게 뭐 수취인이 정당하게 뭐 수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파손 흔적도 없고 무게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예외 규정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우편물과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이나 훼손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그리고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의 그 최고 한도가 있고, 그리고 지연 배달이 죄송합니다. 지연 배달 같은 경우는 그 당일 특급이나 아니면 그 이길 특급 관련해서 그 범위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일 특급과 관련해가지고 당일 특급 그 20시를 기준으로 원래 오늘 20시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 20시까지 배달됐다. 그 경우에는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급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 우편 요금 지급한다. 이게 아닙니다. 국내 특급 수수료 지급하고, 근데 이길 20시 이후에 만약에 또 도착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함께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표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뭐 따로 정리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과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배달 기한으로 여러분 넣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휴일이 포함됐다라면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기산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연 배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배달 기한 중에 뭐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그런 게 끼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워낙 우편물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구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는 봤는데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게 완전히 파손됐고 내가 원했던 그런 우편물이 아닌 거예요. 그 경우는 뭐 한다? 수치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달 우체국에서 그것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접수를 받겠죠. 접수를 받고 이제 그것을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어떤 검사 조서를 갖다가 그거 받은 다음에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수치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와서 우리가 확인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관하도록 연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야겠죠. 아까 손해배상이 대상이 있잖아요. 예외인 경우에 예외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 그런 것들도 이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만약에 배상을 전부 다 했다 그러면 반송 불능 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일부를 배상했다라면 그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없다라고 드러났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손해 그 검사 조사서를 그 우체국 한 통, 그리고 발송인 또는 수치 거부자에게 한 통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지 그 기간이 동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체크하시고, 근데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는데 금액에 내가 이의가 있다. 그럼 뭐예요? 그런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뭘 제기해라?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왜? 우리 우편 이용 계약은 무슨 관계? 사법관계.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공무원이 만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했다 그러면은 국가가 요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경과실, 즉 작은 가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손해 전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까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틀릴 거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실보상 그랬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적법한 행위에 기하여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그 어떤 공평한 어떤 분담을 위해서 손해를 전보해주는 그 제도가 바로 손실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원이나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로 교량을 통행한 경우,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해 생긴 손실,
그 다음에 운송운에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우편 보호 규정이 있었잖아요. 우편 그 보호 규정. 그것과 관련해서, 자, 이것은 여러분들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정말 급할 때 남의 집 그 밭을 지나서 운송을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지만 그로 인하여 그 밭의 주인은 어때요? 그 농작물이 훼손되거나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해주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들 손실보상이다. 즉 적법한 행위에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손실보상 마찬가지. 자, 청구 기한이 있네요. 자, 이 경우는 그 손실을 안 날로부터, 즉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자, 1년.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1년, 5년, 1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실. 자, 우리 사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자, 우리 배달 차량이 급한 배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농토를 자, 밟고 지나가가지고, 자, 우리 농작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 그럼 나는, 이거는 뭐 공익을 위한 행위니까 나는 참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해가 경미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면 충분히 그것은 뭐 배상,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농작물이 훼손이 많이 됐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청구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 제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방 우정청장은, 자, 근데 소속 우체국장이 이제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바로 관할 그 지방 우정청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소속돼 있는 그 피해를 줬던 그 소속 우체국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손실보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속 우체국장이 이제 관할 지방 우정청장한테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게 그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관할 지방 우정청장은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계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소속 우체국장에게 소속 우체국에 접수하면 소속 우체국장이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겠죠. 첨부해가지고 지방 우정청장. 그러니까 이 선에서 여러분 해결한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우정청장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방 우정청장에서 해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도와준 사람에게 보수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그런 운송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게 제출한다. 아시겠죠? 그냥 여기다가 접수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송부하면 자신의 어떤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지방 우정청장에게 보내고, 그 다음 지방 우정청장은 그 이제 내용을 심사를 하겠죠. 아, 이게 그러면 충분히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하면 보상 결정을 할 거고,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 경우라면 그 보상 결정에 대해서 기각을 하겠죠. 자,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자, 이게 자세한 어떤 뭐 문서로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그 64페이지에 나왔지만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뭐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 같은 거, 정말 내가 피해 입은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한번 자료를 제출해봐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우정청장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그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적법한 행위에 기한 거다. 그 정도만 하시면 손실보상은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64페이지 여러분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자,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서비스에 미흡한 경우에, 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원래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자, 이런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부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이용자가 뭐 항의성 방문이든 어쨌든 간에 시간이든 어떤 교통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연된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상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부가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취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재산이 손해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관할 뭐 우체국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 때문에 너가 한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간 교통비 그런 것들 낭비 허비한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의미에서 지급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급 방법 범위 지급액이라고 되는데 자 사유가 이거는 발생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사실을 안 날로부터라는 말은 여러분들, 자,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것은 발생한 날보다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유가 발생한 날. 나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기한이 도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 한 16일, 17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있었네? 그럼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우체국 왔다 갔다 한 것 보상해 달라고 해야지 딱 하면 어때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거, 요게 15일이라는 거, 요 세 개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메모지 같은 데다가 하나 딱 정리를 하시고 요 정도만 딱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뭐 시험장 가실 때 뭐 수업장 가는 길 한번 뭐 보셔도 여러분들 뭐 득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급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불친절 안내 때문에 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면 빨리 신급히 결정하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 자 이게 음영 처리가 안 됐는데 자 무기명 신고자는 제외라는 거 그거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반드시 기명, 그러니까 자신의 실명, 뭐 이름을 나가 써서 자 나는 누구인데 너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거기를 2번 이상 방문했다. 그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하나의 논점으로서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다만 자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2번 했다고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우체국을 그냥 방문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모든 우편과 관련해서 자 어떤 경우 우체국 직원이 잘못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 그래서 우체국을 몇 번 이상? 2번 이상. 그것 때문에 2번 이상 방문하게 됐다. 그러면 뭐 주겠다? 문화상품권, 즉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EMS. 자, EMS 관련해가지고는 자, EMS 자, 여러분 뒤쪽에 우리 또 나오겠지만 저기 종 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3일 이상 지연했다. 3일 이상 지연했다. 그때는 무료 발송권. 그때 3만 원짜리. 야, 1회 3만 원짜리를 실비 지급해주고 동일 발송인이 월 2번 이상 손실이나 망실, 그러니까 훼손이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다? 무료 발송권. 이때는 1회 1kg, 1회 10kg까지 무료 발송권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아까 뭐 부가취급 여부라든지 재산적 손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고 무기명 이용자, 무기명 신청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걸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2번 이상 뭐 방문했다라고 할 때는 일단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준다라는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청구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의 반환 청구.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수취인이 주소 성명을 갖다가 변경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편 계약이 성립하면 그 발송인 그리고 우편 간서 그리고 수취인 관련해 가지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도 수치 이내에 하나에 걸립니다. 다만 그게 뭐 하기 전에 배달되기 전까지 해야 되겠죠. 배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수령해가지고 나한테 넣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편물이 배달하기 전에 발송인이 뭐 할 수 있다? 수치 이내 주소 성명 그런 것들 할 수 있다. 변경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발송인이 당연히 수치 이내 어떤 주소 변경 그런 걸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인의 어떤 권리다. 수치 이내 그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즉 배달되기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에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우편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편물의 반환 청구. 자, 근데 이런 청구,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주면 여러분들 자, 어떨까요? 우편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자, 이런 일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정말 많은데 이런 일에 뭐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어떤 그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구의 수리 여부 관련해서 청구인이 먼저 발송인인지 확인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발송인에 걸리기 때문에 발송인이 적절한 발송인인지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증명서와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인 경우 혹시 이게 내용 증명이다라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안 받아줍니다. 자, 어떻게 내용 증명이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안에 내용 증명 안에 있는 주소 그다음에 뭐 성명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봉투에 있는 그게 잘못됐다니까 봉투에 있는 걸 바꿔달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뭐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발송하도록 다시 변경 청구하지 말고 다시 발송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 내용물이랑 봉투랑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인 경우 내용 증명물이면 이거 원래 안 받아주는데 이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물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자, 다시 작성해서 발송해라. 아니면 그 봉투에 있는 것과 내용물 안에 있는 주소의 성명 그런 것들을 일치시킨 다음에 발송해주라. 고친 후에 발송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미 배달됐다. 그래서 배달 준비가 완료됐다. 이러면 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벌써 이제 그 집 앞까지 다 와가지고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효성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지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이 발송인의 어떤 청구가 적합성을 지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리를 결정한 때는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고 이제 뭐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절대 무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발송 준비가 아직 완료되기 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뭐 변경할 수 있겠죠. 그때는 자, 취급 수수료 무료다라는 거고 반드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니까 당연히 무료겠고. 근데 그게 우편 집중국에 발송하기 이전이다. 우편 집중국 발송하기 이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자, 통상 우편 규격 요금 즉 25g짜리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리 규격 맞는 통상 규격 통상 자, 규격 우편물 요금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상 우편 규격 요금 25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5g까지 그리고 5g에서 25g 그다음 25g에서 50g. 자, 우리 5g까지는 270원. 그다음에 5g에서 25g까지는 300원. 그리고 25g에서 50g까지는 320원입니다. 320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5g까지 그러니까 5g까지 5g에서 5g 초과 여기 초과라고 쓸게요. 5g 초과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까지겠죠. 까지 초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통상 우편 규격 요금 25g이니까 25g까지니까 얼마? 3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원을 수수료로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편 집중국에서 자, 발송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요금을 더 받겠다네요. 취급 수수료가 팩스 우편의 기본 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팩스 우편. 팩스.
그럼 여러분들 저 우체국에서 팩스 이용해 보시는 거 알겠지만 이거 처음 한 장, 첫 번째 한 장 할 때 얼마다? 500원 받습니다. 첫 번째 한 장 할 때 500원.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다? 그 숫자 매수에 따라서 이후에는 첫 장 말고 두 번째 장부터는 매수에 따라 200원 이렇게 받는다. 그뭐 팩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집중국 발송 후에는 팩스 요금, 그리고 우편 발송국에서 아직 발송하기 이전이면은 여러분 통상 규격 우편 요금 25g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요금을 수수료로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처리 관련해서 등기 우편물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수수료 외에 또 등기 반송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다. 근데 발송인이 뭐예요? 직접 가서 배달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한 경우는 등기 반송 수수료 받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 우편 반환 청구 관련 수수료는 청구 접수 시점에 한꺼번에 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우편물 수취물 주소 변경 변경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개념들 개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요건 관련해 가지고 특히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할 경우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 여러분 반드시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청구서에 그게 당연히 언제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단계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지고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송 준비가 완료되기 전이다 그러면 무료로 그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에서 발송 이전이다 그러면 통상 규격 우편 요금 25g짜리 그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우편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발송한 이후다 그러면 이런 팩스 요금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 팩스 우편의 기본 요금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국내 우편물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라고 되는 죄송합니다. 배달 청구.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다. 자, 요 경우는 어때요? 자, 우리가 그것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배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정 기간 어때요? 우체국 거기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뭐 시간 날 때 수취인이 와서 달라고, 정당한 수취인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내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만약에 수취인이 그때 우리가 정당하게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집에 없어가지고 배달하지 못했다라면 그때는 이 경우에 보관 우편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설치 대상이 됐어요. 여러 가구가 살아서 우편함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편함을 설치 안 해서 그것을 배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그런 경우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했다. 우편함에서 보관했다. 그 경우도 보관 우편물에 해당되진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관 우체국이 만약에 변경됐어요. 변경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렇게만 정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럼 수취인이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정당한 수취인이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수취인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수취인이 거기 너무 머니까 다른 곳으로 좀 보관소를 좀 옮겨달라라고 할 때는 한 번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바꿔달라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관국 변경 청구인 경우 이미 다른 우체국 보관국으로서 변경 청구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한 번만 보관국 변경 청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인이 수령하기 전에 어떤 우편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군에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 그 우편물 받으려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른 대리인이 올 건데 그 대리인인지 여부를 검토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위임장 아니면 신분증, 대리인의 어떤 신분증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근데 수감자나 군복무자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수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교도소장이 어떤 직인이 찍히거나 그런 위임 사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임장과 교도소장의 위임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수령하러 온 대리인의 어떤 신분증을 확인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군복무자 같은 경우는 위임장과 부대장의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수취인인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관 우편물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그 대표적인 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아까 지금 얘도 나왔지만 군에서나 그런 것들 일단 우편물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정당한 수치 권한이 있는 사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수령해 갑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한번 그 생각해 보시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표가 왔다고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아다가 그 정당한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부대장이 그것을 권한을 주죠. 그렇게 권한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매일 가든 어떻든 며칠 만에 가든 가서 그것을 정당하게 수치한 다음에 이제 각자에게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우편 4.3 사용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자, 우편 4.3 사용계약. 자, 우편 4.3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송국에 여러분 사연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펠레트 보내고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 만약에 방송국에다가 그런 우편을, 그 엽사라든지 그 우편을 보냈다 그러면 방송국 업무가 마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우체국하고 그 방송국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건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요 관할 우체국에 사삼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다. 그래서 보시면 막 그 전에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우편 자료에다 하나름 여러분들 그 각종 팬들이라든지 라디오 청취자들이 그 사연들을 보내가지고 뭐 신청곡이랑 그런 것들 써가지고 그 내용들을 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뭐 작가들이랑 그런 DJ들이 뭐 가려내면서 그렇게 읽고 사연을 소개해줬던 그런 기억이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4.3 사용 계약이라는 것은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신청인이 우체국장과 계약을 해요.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래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수취인의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취인의 주소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수령하기 쉬운 우체국과 계약해서 거기서 4.3 사용계약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기 69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세요. 그 여러분들 자 제가 우편 4.3 사용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1번 신청서를 내면 그러면 그쪽에서 자 우체국 쪽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야 이거 하려면 열쇠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돈 좀 그 사용계약 금이랑 그 다음에 열쇠 제작비랑 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돈을 내고 돈을 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담당 부서에서 이제 그것을 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착 특수 및 집배 부서에 이제부터 이쪽 그 주소지에 오는 거는 요 우편 4.3에다가 넣을 거야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지원 부서에다가 자 요런 뭐 아까 말한 뭐 열쇠 같은 거 그런 거 제작을 의뢰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쇠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열쇠를 이제 그 이용자한테 교부해주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자, 요 사용계약 그 관련해가지고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우편 4.3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과 대리 수령인의 서명표를 4.3 시설이 갖춰진 우체국에 제출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떤 자신의 어떤 신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서명, 이미지를 우편 물류 시스템에 등록하고 역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자 여러분들 자 단체면 우편물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몇 명까지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등록이 가능한 거지 그 사용자 명의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저 보시면 4번 한번 볼게요. 4.3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회사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송국에 때 그 4.3을 이용할 수, 열쇠를 가지고 꺼낼 수 있는 사람은 5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수령인은 5명,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이 가.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바쁠 때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가져와야 되지. 그 한 사람만이 그렇게 등록하기는 좀 솔직히 한 사람만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용 계약은 반드시 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인과 신청일 일치 여부는 뭘 확인하긴 하죠? 예, 주민등록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4.3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4.3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그리고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4.3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서대로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국가를 우선시하네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자 1일 100통 이상 우편물을 이용하는 다량 이용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할 주소지,
그러니까 관할 주소지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그 관할 자기 살고 있는 집에 가까운 우체국 그 이용자, 그 관련해서 우체국 배달 주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달 부서. 그래서 여러분들 국지 100배 이렇게 좀 순서로 갈게요. 이 순서대로 우선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편 432 자 부족할 경우에는 자 우선적으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예,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4.3 관리를 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 뭐 소재지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봤는데 이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봤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리고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그 날짜 있잖아요. 1년 5년, 1년 그리고 그 15일, 그거 15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구분하는 거 좀 잘 보시고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잖아요. 청구권자부터 시작해서 손해배상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밖에 청구 및 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편 물류 그리고 예, 국제 우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